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조선시대의 아주 독특한 시가문학이죠. 바로 사설시조 몇 편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옛날 노래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에요. 여기엔 당시 사람들의 꾸밈없는 아주 생생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대의 숨결이 느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작품은 개를 열화문이나 기루되, 그리고 나무도 바위돌도, 두텁이 파리를 물고 마지막으로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입니다. 네, 다들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죠. 그렇죠. 청구영원 같은 유명한 고시조 집에도 다 실려 전해오는 뭐랄까 사설시조 중에서도 정말 대표격인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분석할 거리도 많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는 이 작품들 속에 숨겨진 여러 의미의 층, 또 그 안에 담긴 다채로운 감정의 결, 그리고 당시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단서들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좋습니다. 저의 목표는 당신이 이 시조도를 통해서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좀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네 편의 사설 시조를 문학적인 기법, 또 심리 상태,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여러 각도에서 깊이 파고든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에요. 네, 다각적인 분석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매력 넘치는 시조의 세계로 함께 빠져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사설 시조가 정확히 어떤 건지 가볍게 짚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좀 벗어나 있어요. 형식이 훨씬 자유롭고 특히 그 가운데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료들을 보니까 주로 평민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아주 솔직한 감정들을 담아냈다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설 시조는 조선 후기 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양반 계층이 주도했던 좀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시세계에서 벗어났거든요. 양반 중심에서 벗어나서요? 네, 보다 폭넓은 계층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물론 자료에서도 논의되듯이 이 작품들을 실제로 글 모르는 평민들이 직접 지었는지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있군요. 네. 혹은 그라는 양반이나 중인 계층이 평민의 삶과 정서를 소재로 삼아서 그들의 목소리를 빌려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지었냐 보다는 이 시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점이죠.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상이나 교훈보다는 당장 발 딛고 사는 현실의 문제, 인간적인 욕망과 좌절, 슬픔과 기쁨 같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아주 솔직하고 거침없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요. 네, 덕분에 우리는 조선 후기라는 그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단면과 그들의 내면 풍경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형식의 파괴가 결국 내용의 확장으로 이어진 그런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하는 짓이 영 얄밉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얄밉죠.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미운님이 오면 온갖 아양을 떨면서 꼬리치고 반기는데 정작 자기가 애타게 기다리는 고운님이 오면 사납게 짖고 뒷발질까지 하면서 못 오게 내쫓는다는 거죠.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죠. 네, 정말 속 터지는 상황 아닐까요? 자료를 보니까 이 작품은 악학괴범이나 청구영원 같은 여러 고시조집에 두루 실릴 만큼 당대에도 꽤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아주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시조는 화자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를 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주 재치 있게 드러내요. 개를 통해서요? 네, 보내주신 분석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는데 꽤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심리적 거리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 즉 고운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투영해서 이상화하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동화라고 하죠. 동화. 네,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대상인 미혼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덮씌워서 자신과 분리시키고 거리를 두려는 태도, 즉 이화를 보인다는 거죠. 이화. 그럼 동화와 이화.
네,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애증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양 개의 행동 탓으로 돌리는 투사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동환이 이환이 하는 개념이 결국은 개들이 실제로 그렇게 눈치 없이 행동했다기보다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이나 뭐 간절한 그리움 같은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들의 행동에 더 씌워져 해석되고 있다는 의미로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왜 하필 개에게 감족을 투사했을까요? 아, 바로 그 점이 이 시조의 묘미입니다. 개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중 하나이면서도 때로는 인간의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제멋대로 굴 때도 많죠. 네. 바로 그런 개의 속성을 이용해서 화자는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감정, 즉 고운님에 향한 간절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하. 얄밉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실은 고운님이 오기만을 애타게 바라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설적인 효과를 낳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네요. 게다가 으르렁캉캉, 뒷발을 바동바동 같은 아주 생생한 음성 상징어들은 이런 답답하고 애타는 심정을 실감나게 전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황 자체의 우스꽝스러움을 부각시켜서 해악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거든요. 맞아요. 그 표현들 정말 생생해요. 네, 미움과 그리움, 원망과 기다림이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설 시조가 가진 독특한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겉으로는 개를 탓하며 투덜대지만 그 속에는 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군요. 해학적인 표현 덕분에 그 슬픔이 너무 무겁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균형을 잘 잡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또 다른 유명한 제품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 작품도 정말 강렬하죠. 네, 이 시조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해요. 창문을 내고 싶다, 창문을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니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정말 절절하죠. 근데 단순히 창문을 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창문의 종류와 부속품들을 엄청나게 자세히 그리고 길게 나열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죠. 자료에 정리된 걸 보니 뭐 고무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같은 온갖 종류의 장지문에다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쇠 같은 부속품 이름까지 줄줄이 읊거든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요. 정말 기발하다 싶으면서도 그 답답함의 정도가 얼마나 깊으면 저럴까 싶어서 좀 처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를 가슴에 창문을 단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심지어는 좀 귀괴하기까지 한 상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귀괴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여기서 온갖 종류의 창문과 그 부속품들을 끝도 없이 나열하는 방식은 분석 자료에서 그로테스크라는 문학 기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로테스크요?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죠. 그런데 바로 이런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기이한 묘사를 통해 역설적으로 화자가 느끼는 극한의 답답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듣는 이에게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아, 그로테스크라면 뭔가 좀 낯설고 기괴하면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게 단순히 답답함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웃음을 통해 감정을 정화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던데요. 네, 정확히 그런 맥락입니다. 자신의 신체, 그것도 감정의 중심인 가슴을 파내어 온갖 창문을 다는 상상은 섬뜩하면서도 어딘가 터무니없어서 웃음이 나죠. 그렇죠. 상상하면 좀 웃기기도 하고. 네, 이런 기이한 발상 자체가 극심한 고통이나 억눌린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고 심지어는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조 안에서 왜 답답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이유가 없군요. 네.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근원적인 답답함 같은 거죠. 덕분에 듣는 사람은 시대나 상황을 초월해서 각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그 이유 없는 답답함에 깊이 공감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네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렇게 구체적인 일상 사물,
그러니까 창문 부속품들의 나열을 통해 추상적인 감정, 즉 답답함을 구체화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이건 역시 사설시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현실의 고통 앞에서 좌절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때로는 과장된 상상과 유머를 통해 이겨내고자 했던 당시 민중들의 건강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살다 보면 가끔 이유 없이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가슴에 창문이라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입니다. 아, 풍자시조의 대표작이죠. 송골이죠, 그게. 빙 뜨니까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서 두엄 아래로 굴러떨어진다는 내용이죠. 아주 꼴사납게 자빠지죠. 네, 아주 익살 맞으면서도 뭔가 뼈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은 풍자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사설 시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유형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화적인 형식을 빌려서 당대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특정 계층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죠. 네, 비판적인 시선이 느껴져요. 분석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여기서 두꺼비는 주로 힘없는 백상, 즉 파리를 괴롭히고 수탈하는 팜관우이 또는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 허세만 부리는 양반 계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 두꺼비가 탐관오리나 양반이군요. 네, 반면에 파리를 물고 있는 두꺼비를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백송골은 그 두꺼비보다 더 상위에 있는 권력, 예를 들면 중앙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같은 감찰 관리나 혹은 당시 조선 사회에 영향을 미치던 외세 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거만하고 강한 척하지만 정작 자기보다 더 센 존재 앞에서는 비굴하게 꼬리를 내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 중 하나는 이 두꺼비의 모습이 단순한 탐관오리를 넘어서 당시 양반사회 전체의 위선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시하고 있던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직책을 넘어서 당시 지배계층 전반의 허위의식과 비겁함을 확대 해석할 수 있죠. 주배계층 전체로요? 네,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으스대는 두꺼비의 모습과 하늘에 뜬 백송고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하여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하고 볼성사납게 나뒹구는 모습의 극명한 대비 그 자체로 매우 희극적입니다. 정말 웃기면서도 씁쓸하죠. 네, 이러한 희화화를 통해 당시 지배층의 위선과 이중성, 나아가 무능함까지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직접적인 고발이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우의적인 수법과 익살스러운 해악을 통해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아, 해악을 통해서요. 네, 덕분에 비판의 강도는 유지하면서도 듣는 이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그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둡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이른바 약욕강식의 부조리한 현실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권력의 허망함을 통쾌하게 꼬집어내는 민중문학 특유의 기지와 건강한 활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야, 정말 통쾌한 풍자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나무도 바이돌도입니다. 이건 앞서 본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요. 네, 아주 무겁고 절망적이죠. 그야말로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배가 난파된 상황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네.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끝없는 바다, 천리 만리, 만경창파 위에서 이미 배는 부서지고 깨진 토막기둥 안에 돛대도 부러지고 닷줄도 끊어지고 돛도 내리고 심지어 배를 저을 노까지 잃어버린 채. 모든 걸 다 잃었죠. 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백천간도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백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끝에 서 있는 위태로움을 뜻한다고 하죠. 검푸른 물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홀로 남겨진 화자의 그 막막하고 절망적인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네. 이 시조는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절망감과 생사의 위기 상황을 아주 강렬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광활한 과다, 만경창파와 배를 통제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모든 수단, 그러니까 닷, 돛, 용총, 노, 돛대, 키 같은 걸 전부 상실한 상황. 네, 전부요.
이건 단순히 바다에서의 조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겪어대는 극심한 고난과 역경,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위기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 전체를 상징한다? 네, 분석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앞서 살펴본 두터비 파리를 물고에서 나타난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웃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작품에서 사용된 과장과 열거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화자가 느끼는 처절함과 절망감을 극대화하여 듣는 이의 감정이입을 강하게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닷 잃고 돛 잃고 용총 끊고 노 잃고 돛대 꺾고 키 빠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읊조리면서 절망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마치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상실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절망적인 상황을 점층적으로 부각시키며 화자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나아갈 방법도 없다는 극한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네, 또한 엎치락뒤치락, 흑풍앙랑, 즉 검은 바람과 사나운 물결과 같은 표현들은 거친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극한 상황의 역동성과 공포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이 시조가 단순히 절망적인 상황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네. 분석 자료 중 하나는 이처럼 자신의 처지를 극단적으로 상세하게 하소연하는 행위 자체가 그 고통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심리적인 위안이나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몸부림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소연 자체가 위안이 된다. 네. 즉, 절망의 끝에서도 어떻게든 소리내어 외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슬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는 처절한 시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시조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이렇게 네 편의 사설 시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개를 여라무니아 기르도에서 엿본 님에 대한 복잡한 애증과 그리움, 또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를 통해 느낀 가슴 터질 듯한 답답함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기발한 상상력. 네, 그리고 풍자와 절망까지. 네, 두터비 파리를 물고가 보여준 통쾌한 사회 비판과 풍자정신, 그리고 나무도 바위돌도에서 마주한 인간 존재의 극단적인 절망감까지. 정말 조선 후기 사람들의 다채로운 감정과 삶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네요. 정말 다양했죠. 이 작품들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징이나 매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네 편의 작품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와 감정을 다루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사설시조라는 평시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꾸밈 없는 감정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네, 생생함이 특징이죠. 둘째, 이를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때로는 비속어나 구어체까지 과감하게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 그리고 상황이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법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과장법도 많이 쓰였고요. 셋째, 해학, 즉 웃음을 중요한 표현 기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게르리에서의 애틋함 섞인 웃음, 창을에서의 기괴함 속의 웃음, 두터비에서의 날카로운 풍자의 웃음처럼 그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네, 웃음의 종류는 다르지만 네, 웃음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현실에 대응하려는 태도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에둘러 표현하기보다는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솔직함, 그렇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시조들이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이고 때로는 과장되어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의 표현 방식이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 사랑, 미움, 답답함, 분노, 좌절, 절망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표현 방식의 힘이군요.
네.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처절한 하소연으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팍팍한 현실을 견뎌내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 배출구요, 자기 치유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자기 치유의 방식? 네. 당신에게 이 시조들은 단순한 옛문학 작품을 넘어서 과거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창문이자 시대를 관통하며 변치 않는 윤간 감정의 소중한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사설 시조들은 정말 단순히 오래된 문학유산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을 걸어오는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목소리죠. 그 아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의 스펙트럼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롭고도 재치 넘치는 시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사설 시조들이 때로는 해학적으로, 때로는 과장되게, 때로는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디테일을 통해 깊은 슬픔이나 답답함 혹은 날카로운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아, 오늘날의 방식은 뭘까? 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혹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즐겨 사용하는 밈이나 각종 이모티콘, 짧은 풍자 영상들, 심지어는 친구들과 일상적으로 나누는 농담이나 신세 한탄 속에도 이러한 사설시조와 맞닿아 있는 표현 방식이나 심리적 기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 밈이나 이모티콘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시대를 관통하며 이어지는 인간의 표현 욕구와 방식, 그 연속성과 변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함께 나눈 사설시조 이야기가 당신에게 즐거운 지적 탐험이자 잠시나마 과거 사람들의 삶과 감정에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오늘 살펴본 시조들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거나 자료에 언급된 다른 흥미로운 사설시조 작품들을 더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소셜미디어도 없던 한 400년 전쯤? 그때 사람들은 도대체 뭐에 그렇게 불평하고 화를 냈을까요?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들의 솔직하고 정말 거침없는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오늘날 우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사설시조라는 걸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먼저 새로운 종류의 시가 뭔지, 그러니까 사설시조가 대체 어떤 건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을 좀 볼 건데 아니 왜 뜬금없이 개를 탓하는지, 또 답답해서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는 이 기발한 상상은 뭔지, 그리고 두꺼비와 파리 이야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이 사설시조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옛날 사람들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걸까요? 사설시조는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시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아주 엄격하고 딱딱한 틀에서 확 벗어나서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솔직한 일상, 그 감정들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 새로운 스타일의 시가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목소리 내기 힘들었던 보통 사람들한테 야, 너네 얘기도 충분히 문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준 거나 다름없었죠. 정말 그야말로 혁명적인 예술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냐면요. 바로 기존의 평시조입니다. 평시조는 주로 양반들이 쓰던 딱딱 정해진 형식에 맞춰 쓴 아주 단정한 시였거든요. 그런데 사설시조는 와, 형식도 훨씬 자유롭고 길이도 막 늘어났다 줄었다 완전 제멋대로였죠. 주제는 더 달랐어요. 무슨 고상한 유교사상,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현실적인 거.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좌절하고 저기 높은 사람들 욕하고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미있는 시 한 편을 같이 보면서 이 사설시조가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시 시작부터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개를 열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와, 아니 개가 얼마나 얄미웠으면 시의 첫 구절부터 이런 말을 할까요? 겉으로만 보면 뭔가에 상처받은 사람이 지금 애꿎은 강아지한테 막 화풀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를 엄청 아프게 했던 옛 연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글쎄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야 할 우리 집 개들이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사람을 반기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이걸 본 화자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분노가 정말 강아지들을 향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적에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투사라는 현대 심리학 개념을 발견하게 돼요. 투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 진짜 마음을 슬쩍 다른 사람이나 대상한테 넘겨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화자는 사실 옛 연인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차마 그걸 인정하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미련과 배신감 같은 복잡한 감정을 애꿎은 개들한테 휙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인을 반기는 개들을 막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죠. 자기 진짜 속마음은 꼭꼭 숨긴 채로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개는 그냥 희생양일 뿐이고 화자는 자기 마음속의 상처와 그리움을 어떻게든 다뤄보려고 개를 핑계 삼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사설시조가 이 답답하고 꽉 막힌 감정을 어떻게 아주 창의적으로 터뜨리는 분출구가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극단적인 이미지로 엄청난 좌절감을 표현한 두 편의 시가 있어요. 하나는 뭐랄까 망망대해에 정말 나 홀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노래하고요. 다른 하나는 와, 아예 자기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는 정말 기상천외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 창문시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가슴에 창을 내고자. 이 답답한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는 건데요. 와, 진짜 너무 답답하면 우리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속 터져. 이런 거요. 감정적으로 꽉 막혀버린 느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창문 내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답답함을 풀려고 온갖 종류의 창문 부속품을 상상하는데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뭐 미닫이, 여닫이, 돌적이, 배목골쇠, 크나큰 자물쇠로 굳게 잠그고 싶대요. 이렇게 숨가쁘게 막 쏟아내는 목록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불안할 때 막 이것저것 따지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 감정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과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할 정도로 상세한 묘사가 그야말로 한계에 다다른 사람의 모습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 엉뚱해서 피식 하고 웃음이 터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사설시조의 진짜 대단한 점입니다. 그 숨막히는 고통을 눈에 보이게 만들면서도 결국에는 이걸 웃음으로 한번 이겨내보려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사설시조의 또 다른 매력에 빠져볼 시간입니다. 바로 풍자인데요. 옛날 시인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도 무사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 딱 보면 한편의 짧은 동물 우화 같아요. 두꺼비 한 마리가 힘없는 파리를 꿀꺽 삼키고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두 엉덩이 위에 떡하니 올라앉아 있어요. 내가 이 구역의 왕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매가 휙 나타나자 이 두꺼비가 얼마나 놀랐는지 혼비백산에서 진흙탕으로 냅다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자, 어때요? 얼핏 보면 그냥 좀 우스꽝스러운 동물 이야기 같죠? 하지만 과연 이 시가 정말 그냥 두꺼비 이야기일까요? 이 시의 진짜 의미를 알면 정말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힘없이 잡아먹히는 파리는요, 바로 착취당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백성들을 말해요. 그럼 그 파리를 삼키고 거들먹거리는 두꺼비는 누구냐?
바로 백성들 등쳐먹는 부패한 지방관리 탐관오리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두꺼비를 벌벌 떨게 만든 매는 대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중앙 권력, 어쩌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그냥 동물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사설시조는 이렇게 동물을 슬쩍 끌어와서 사회를 비판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마음껏 비웃는 아주 영리하고 또 안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재치 아닌가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00년도 더 된 옛날 목소리들이 과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 도대체 4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들의 푸념이 지금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사설시조가 시대를 초월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한 현실에 가슴을 치고 말도 안 되는 권력에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죠. 기술은 변하고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사랑하고 아파하고 웃고 분노하는 우리 마음의 본질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 아마 이게 바로 사설시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사설시조로 쓴다면 거기엔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여러분의 기쁨, 슬픔, 아니면 막 터져나오는 분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